여러분 창세기 23장을 보면요. 한 사람의 정말 깊은 슬픔이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유산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그 슬픔 속에서도 와 정말 대단한 외교수를 발휘하거든요. 이걸로 약속의 땅에 첫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22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특별한 게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전체 수명이 기록된 여성이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라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깊고 개인적인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슬픔이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일들이요. 바로 이 애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 깊은 상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낯선 땅에서 갑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시작돼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배경을 좀 볼게요. 기랴타 알바,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긴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 족장들이 묻히게 될 그런 유산의 땅이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을 고른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방인의 요청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마주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줄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주 겸손하게 저는 그냥 나그네고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해쪽 속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엄청나게 존중해줘요. 바로 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앞으로 있을 협상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땅을 공짜로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매장할 소유지, 그러니까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법적으로 완전한 내 땅을 사겠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히 아내의 무덤을 마련하는 걸 넘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미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파트, 거래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고대 근동식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의 마스터 클래스 수준의 장면이 펼쳐지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죠. 먼저 땅 주인인 에브론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이고, 내 주여, 그냥 제가 이 밭이랑 그 안에 동굴까지 다 드릴게요. 와, 엄청 관대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당시 문화에서 일종의 정중한 인사치레 같은 거였어요. 진짜로 공짜로 주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나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외교적인 말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문화적인 맥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죠. 아닙니다. 제가 밭값을 드릴 테니 제게서 받으십시오. 왜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야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영구적인 내 소유가 된다는 걸요. 그러자 이제 에브론이 슬쩍 가격을 꺼냅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땅값이 은 400세겔이긴 한데 그게 저와 당신 사이에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게 진짜 협상의 묘미죠. 은 400세겔이면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에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푼돈이죠 하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그럼 은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였을까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고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에는 동전이 없어서 무게로 가치를 쟀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에 상인에게 통용되는 은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것도 그냥 아무 은이나 되는 게 아니라 품질과 순도가 보장된 상거래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은으로 정확하게 지불하겠다는 뜻이었죠. 아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발판 확보하기입니다. 지금처럼 종이계약서가 없던 시절에
말로 한 약속이 어떻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고대에는 이 성문 앞이 바로 오늘날의 법원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중요한 일, 특히 거래는 바로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증인이 되는 거죠. 절차를 보면 먼저 사람들 앞에서 가격에 합의하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은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즉 공식적인 증인들 앞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매 내역을 보면 얼마나 꼼꼼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밭과 동굴만 산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 안에 있는 동굴, 심지어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 주변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아주 명확하게 포함시켰어요. 나중에 그 나무는 내 건데?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린 거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땅의 유산. 그럼 이 단순해 보이는 땅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고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그 유산의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막벨라굴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제일 먼저 사라가 이곳에 묻혔죠.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도 아내 곁에 묻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과 레아까지 모두 이곳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단지 사라 한 명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이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첫 번째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닌 거죠. 드디어 땅의 소유주로서 그 약속의 땅에 첫 발을 굳건히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장할 소유지는 단순한 무덤 부지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거라는 그 엄청난 약속에 대한 일종의 서약이자 보증수표 같은 거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작은 땅 한 조각으로 실현된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이자 성취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땅 거래 기록이 아니잖아요. 이건 깊은 슬픔 속에서 미래를 심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자를 위한 자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